너같이 친정에서 보태주는 것도 없는 거지녀는 대기업 과장인 내 아들한테 턱도 없이 부족해. 결혼 3년 나는 매일같이 파출부처럼 온 식구의 속옷을 손빨래했지만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가 얼굴에 끼얹은 얼음물 한 컵과 이혼 합의서 한 장뿐이었다. 이유가 뭐냐고. 내게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돈 많은 재벌가 딸내미를 물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돈을 좋아한다면 진짜 돈으로 휘두르는 폭력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삭. 경쾌하게 사과 베어 무는 소리가 마치 무딘 칼날처럼 거실에 죽은 듯한 공기를 가르고 내 고막을 정확히 찔러왔다. 나는 지은 지 20년도 넘은 빌라의 낡은 나무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오랜 시간 바닥에 닿아있던 무릎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손에 쥔 잿빛 걸레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지만 나는 기계처럼 바닥에 같은 얼룩만 반복해서 문지르고 있었다. 그것은 장판 틈새까지 깊게 스며든 오래된 김치 국물 자국이었다. 아무리 닦아내고 씻어내도 과하게 발효되어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꼬라지가 딱 내 3년의 결혼 생활 같았다. 지원아. 등 뒤에서 시어머니 최명자 여사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사과를 씹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내가 너한테 잔소리하려는 건 아닌데 바닥은 결을 따라 닦아야지. 그리고 저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좀 봐라. 하루 종일 웅웅거려서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없잖니. 내가 결혼할 때부터 말했지? 그거 다 유행지난 구형 모델이라고. 기어코 친정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더니 에휴, 가난한 집 딸내미라 보는 눈이 그렇게 얕아서야. 요즘 인버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알 턱이 있나. 나는 걸레를 쥔 손에 왈칵 힘을 주었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 냉장고는 구형 모델이 아니었다. 독일 밀레에서 주문 제작한 비스포크 모델로 이 좁아터진 전셋집 주방에 맞추느라 눈에 띄는 메탈 패널을 떼어내고 무광 소재로 바꿨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집구석에서는 삼성이나 LG 최신형 딱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전부 고물 취급을 받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반지하 특유의 곰팡내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섞여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죄송해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 불러서 고칠게요. 고치긴 뭘 고쳐. 사람 부르면 다 돈인데 시어머니는 다 먹은 사과 심지를 것을 탁자 위에 툭 던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 전셋집 보증금도 곧 올려줘야 할 판인데. 내 그 쥐꼬리만 한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만 더 있었어도 우리 민혁이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할 일은 없었을 거다. 참나, 애초에 마음이 약해져서 민혁이더러 너랑 결혼하라고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 3년 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한강 둔치의 어느 밤이었다. 김민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 비싸지도 않은 반지 하나를 치켜든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전지원, 내가 있는 한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했던 김민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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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현관에서 도어록 비밀번호가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때는 그토록 기다렸던 반가운 소리가 이제는 위경련을 일으키는 끔찍한 신호가 되어버렸다. 문이 열리고 진한 삼겹살 기름 냄새와 소주 냄새, 그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김민혁은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소파로 직진해 시어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었다. 오직 아들을 대할 때만 나오는 간이라도 빼줄 듯한 환한 웃음이었다. 고생했지? 오늘 회사는 어땠어? 김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의 얼굴에는 술기운과 함께 병적인 흥분으로 붉은 홍조가 띄어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가득했다. 엄마, 말도 마요. 몸은 힘든데 그럴 가치가 충분해. 그는 혀가 꼬인 채로 팔을 휘적거리며 말했다. 우리 회사가 JN그룹에 인수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라는 거지. 오늘 새로 오신 이사님이 특별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까지 했다니까요. 나보고 큰 인물이 될 상이래요. 정말이니?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크게 될 줄 알았다니까.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렸다. 나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서 우두둑 하는 뼈 소리가 났다.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얼음물을 한 잔 따라 김민혁에게 건넸다. 물 좀 마셔. 술도 깰 겸. 김민혁은 잔을 받지 않았다. 그저 내 손에 들린 유리잔을 차갑게 노려보더니 갑자기 손을 확 휘둘렀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박살나며 얼음물이 내 온몸으로 튀었다. 유리 파편이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넌 할 줄 아는 게 물 떠오는 것밖에 없냐?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데? 김민혁이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다. 내가 밖에서 수백억짜리 비즈니스를 논하고 상류층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보이는 거라곤 내 그 칙칙하고 죽어가는 면상뿐이야. 전지원, 너같이 집안일이나 하는 촌스러운 여자는 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꿈에도 모를 거라. 나는 발치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차가운 손이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JN그룹. 그것은 지난주 내 어머니가 가볍게 서명한 인수건이었다. 그저 그 업계의 상하위 공급망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 거대한 그룹의 진짜 상속녀 앞에서 자신의 큰 인물 될 상을 자랑하고 있는 꼴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알코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민혁 씨, 셔츠 기대 립스틱 자국 묻었어. 김민혁은 흠칫 놀라더니 이내 찔린 구석을 들켜 화가 난다는 듯 셔츠 깃을 콱 움켜쥐었다. 무슨 헛소리야. 이건 회식하다가 실수로 스친 거야. 너같이 속 좁은 여자는 맨날 사람 의심할 궁리만 하지. 시어머니도 자리에서 펄쩍 뛰며 내 코끝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분위기 맞추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다 사회생활이다. 남편 내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당장 가서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이나 치워. 한 조각이라도 덜 치우면 무릎 꿇고 찾게 만들 테니까. 나는 쪼그려 앉아 부서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날카로운 단면에 손끝이 베어 새빨간 핏방울이 굴러떨어졌다. 피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던 그 김치 국물 자국 위로 떨어지더니 기묘하게도 한데 섞여 들어갔다. 이것이 내 결혼 생활이었다.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이 얼룩처럼 더럽고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추석 하루 전날.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잿빛으로 흐렸다. 새벽 5시부터 나는 그 비좁은 주방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가스레인지 2구가 켜져 있었고 왼쪽에서는 사골국이 끓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프라이팬이 올려져 있었다. 환풍기는 낡은 엔진처럼 덜덜거리며 굉음을 냈지만 집 안을 가득 채운 기름 냄새는 전혀 빼내지 못했다. 치익. 방금 계란물을 입힌 동태포를 펄펄 끓는 기름통에 밀어 넣었다.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내 손등에 떨어졌고 그 자리마다 투명하고 작은 물집이 잡혔다.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익숙하게 전을 뒤집었다. 등 뒤 거실에서는 왁자지껄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고 진행자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다.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마치 새 구의 불상처럼 소파에 늘어져 누운 채 텔레비전을 보며 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언니, 나갓 구운 동그랑땡 먹을래? 너무 바싹 태우지 말고. 시누이 김선은의 목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들려왔다. 그녀는 한 남자의 팔짱을 낀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 남자는 그녀의 예비 신랑이었다. 김선은은 이번 시즌 유행하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주방으로 쏙 들어온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방금 구워낸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 입에 쏙 밀어 넣더니 우물거리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새언니. 아직도 그 옷 입고 있어. 그녀는 내가 입고 있는 회색 니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과장되게 입을 틀어막았다. 그거 벌써 3년은 입지 않았나? 목선에 보풀 일어난 것 좀 봐. 우리 집이 뭐 엄청난 재벌가는 아니어도 거지같이 입고 다녀서 우리 오빠 체면 좀 구기지 마. 그 옷 동대문 자판에서 샀지? 한 5,000원 하려나? 나는 고개를 숙여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내려다보았다. 이탈리아의 은둔한 늙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짠 최고급 캐시미어 니트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로고가 없어서 그저 소박해 보일 뿐이었다. 이 옷의 가격이라면 아마 김선은이 입고 있는 저 트렌치코트 100벌은 좋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야. 입으면 편하거든. 나는 무덤덤하게 대꾸하며 몸을 돌려 애호박에 밀가루를 묻히는 작업에 집중했다. 편하긴 무슨. 구질구질한 걸 구질구질하다고 말을 못하고 핑계를 대네. 김선은은 코웃음을 치더니 예비 신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기야, 이것 봐. 내가 말했지? 와이프 얻을 때 집안 수준 너무 떨어지는 사람 고르면 안 된다고. 기본적인 미적 감각이 없다니까.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혼수는 무조건 비스포크 풀세트로 맞출 거야. 이런 듣보잡 잡동사니는 절대 안 써. 그녀의 예비 신랑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그의 시선이 내 옷에 1초 정도 머물렀다. 아마도 이 옷이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눈치챈 듯 했지만 그는 이내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만해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와서 돕기나 해.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제사용 그릇을 한 무더기 들고 나오며 말했다. 선은이 넌 손님이니까 가서 과일이나 먹고 있어. 지원아, 너는 그 고기 완자 5kg 다 부치고 나면 삼색나물도 무쳐야 하니까 손 좀 빨리 움직여. 저녁 차례 지내는데 늦지 않게. 5kg. 무려 5kg의 고기 반죽이 양푼의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두 다리는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저려왔다.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핑 돌 만큼 따가웠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기계처럼 동작을 반복했다.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 기름에 넣고 뒤집고 건져내는 일. 이런 기계적인 노동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집구석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휴대폰이었다. 여보세요? 은행이죠?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8옥탑으로 치솟았다. 뭐라고요? 잔액이 부족해요?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 통장에 지난 3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돈이 있을 텐데요.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가스불을 끄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휴대폰을 든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주방에 뛰어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통장을 내 얼굴에 패대기 쳤다. 전지원. 이 사기꾼 같은 년. 기생충 같은 년. 통장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뺨을 긁고 지나가 화끈거리는 통증이 일었다. 이 안에 왜 5만 원밖에 없어? 민혁이가 매달 꼬박꼬박 갖다 바친 생활비는 다 어쩌고. 너 몰래 그 구질구질한 친정에 돈 빼돌렸지? 바른 대로 말 못해. 나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내 용돈 계좌로 평소에 대파나 마늘 따위를 살 때나 쓰는 것이었다. 어머니, 민혁 씨가 매달 제게 준 생활비는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나는 흉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담담하게 마주보았다. 그 30만 원으로 장도 보고 공과금도 내고 어머니 드실 홍삼까지 샀습니다. 거기서 돈이 얼마나 더 남았을 것 같으세요?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더니 그대로 내 뺨을 후려쳤다. 짝.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이쪽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김민혁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말리기는커녕 제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기름때가 낀 조리대 위로 툭 던졌다. 그것은 그와 다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자는 젊고 예뻤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를 휘두른 채 김민혁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네. 김민혁은 셔츠 소매를 툭툭 털며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아주 냉랭한 말투로 말했다. 지원아, 우리 이혼하자. 나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어느 이사의 사생아였다. 최근 재벌가 사교계에서 자기가 JN 그룹에 숨겨진 상속녀라며 온갖 허세를 부리고 다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김민혁이 그 여자의 호구 사냥감이 되었을 줄이야. 이 사람은 JN 그룹 회장님의 외동딸이야. 김민혁의 얼굴에 광기에 가까운 탐욕이 번졌다. 이 여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어? 내 인생의 20년을 단축해 줄 수 있다고. 그런데 전지원 넌 전 붙이는 거 말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우리 민혁이 앞길을 위해서라도 넌 당장 꺼져줘야겠다. 시어머니는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내 얼굴에 침을 튀기며 악을 썼다.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너는 전업주부라 소득 기여도도 없고 이 전셋집도 민혁이가 결혼 전에 해온 거니까 재산 분할로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라. 당장 합의서에 도장 찍고 나가. 내 아들이 재벌가 사위 되는 길 막지 말고. 미리 인쇄해 둔 이혼 합의서가 도마 위로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옆에는 싸구려 검은색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진작부터 다 준비해놓고 내가 알아서 꺼져줄 타이밍만 재고 있었구나. 우습다. 정말 우스워. 신분까지 숨겨가며 선택했던 내 사랑이 이토록 지독하게 황당한 촌극으로 끝날 줄이야. 합의서에 적힌 조항들은 그야말로 악독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다. 모든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청구 포기, 심지어 결혼식 때 진 빚의 절반을 내가 떠안는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정말 미치도록 우스웠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웃음이 끌어올랐다. 하하하하하하. 나는 허리가 꺾이도록 폭소를 터뜨렸다. 웃다가 눈물까지 찔끔 흘러나왔다. 너 미쳤어. 뭘 쪼개고 지랄이야. 시어머니는 내 반응에 기겁하며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충격받아서 돌기라도 한 거야? 나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손을 들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내 눈빛의 온도는 그 순간 영하로 뚝 떨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불빛이 밀가루가 묻은 내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나는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터치하고 화면 위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엄마,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던 내 바보 같은 게임은 이제 끝났어. 나 좀 데리러 와줘.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1408번지.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대충 쑤셔 넣고 바닥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어 뚜껑을 뽑았다. 좋아해. 나는 김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사인할게. 펜촉이 종이 위를 구르며 사각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원. 그 세 글자를 어찌나 꾹꾹 눌렀었는지 마지막 획은 종이를 찢어발길 정도였다. 나는 사인이 끝난 합의서를 김민혁의 가슴팍에 집어 던졌다. 그러고는 기름때에 찌든 앞치마를 벗어 쓰레기를 버리듯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나는 서랍을 열어 그 두 가지를 꺼내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너 고작 그거만 챙겨서 나갈 거냐?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줄 몰랐다는 듯 당황하다가 이내 다시 특유의 표독스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주제 파악 하나는 빠르네. 저녁밥 축내지 말고 당장 기어나가. 내 그 다해진 옷이랑 헌 신발 쪼가리들은 가져갈 생각도 마. 집구석의 자리만 차지하니까 내일 당장 고물상 불러서 싹 다 치워버릴 테니까.
나는 지난 3년 동안 살아온 이 집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빨간색 반과 팔인 딱지가 붙어있던 텔레비전, 습기를 먹어 가죽이 다 벗겨진 소파, 그리고 내가 수백 번도 넘게 무릎을 꿇고 닦았던 그 낡은 나무 장판. 필요 없어.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니트와 마찬가지로 로고 하나 없는 최고급 수제 가죽 구두를 신었다. 그 쓰레기들은 당신들 빚 갚는 데나 못했어. 뭐, 빚을 갚아.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쫓아나와 내 옷자락을 잡아채려 했다. 나는 휙 고개를 돌렸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내 눈빛에 기가 질린 그녀는 흠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가 곰팡내와 역겨운 거짓말로 가득 찬 그 반지하 빌라를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내 머리칼을 흐트렸다. 나는 허름한 빌라 건물 앞에 서서 가로수 불빛 아래 흩날리는 먼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김민혁이 기어코 나를 쫓아 나온 것이다. 전지원, 너 말 똑바로 안 해? 빚이라니. 너 밖에서 사채라도 끌었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동네에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 두 줄기가 어둠을 찢고 들어왔다. 거대한 흑표범처럼 묵직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파인 아스팔트 길을 미끄러지듯 조용히 굴러와 내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마이바흐 S680이었다. 보닛 위에 우뚝 솟은 M 두 개가 겹쳐진 엠블럼이 침침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한 은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은 듯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옆집 아주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도 뚝 끊겼다. 그녀는 목이 졸린 오리처럼 입을 딱 벌린 채 이 빈민촌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초호화 세단을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쳐다보았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하얀 장갑을 낀 수행기사가 내렸다. 맞춤 정장 차림의 그는 빠른 걸음으로 뒷좌석 문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이 인사한 뒤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차 문을 열었다. 차창이 스르르 내려갔다. 짙은 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잔머리 하나 없이 올림머리를 한 중년 부인이 그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위엄이 넘쳤다. 오랜 세월 꼭대기 자리에 군림해온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그녀는 길가에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와 김민혁을 그저 무심하게 쓱 훑어보았을 뿐이다. 단지 그 시선 한 번에 시어머니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차 안의 부인을 향해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JN 백화점의 전 회장님.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겹도록 보던 얼굴.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절반을 쥐고 흔드는 그 철의 여인이 쓰레기 악취가 진동하는 이 낡은 동네에 살아 숨쉬며 나타난 것이다. 나는 등 뒤에 소란을 뒤로 한 채 당당한 걸음으로 차 문을 향해 다가갔다. 엄마. 그 두 글자는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에 흩어졌지만 김민혁 일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탄처럼 굉음을 내며 터져버렸다. 시어머니의 몸이 크게 휘청이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고 두 눈알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팽창했다. 사돈어른, 시어머니의 입에서 쇳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앞뒤 잴 것 없이 차를 향해 달려들더니 두 손으로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다. 오해. 전부 오해예요. 우리가 장난 좀 친 겁니다. 지원아, 어미가 너한테 농담 좀 한 거야, 농담. 김민혁 역시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손에 꽉 쥔 채 마치 돌로 변해버린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한때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던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그녀는 꼬리를 치며 애걸하는 늙은 개처럼 마지막 남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창문 버튼을 눌렀다.
징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추악한 얼굴을 바깥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창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나는 다시 버튼을 눌러 창문을 멈춰 세웠다. 아주 좁은 틈 하나만 남겨둔 채였다. 나는 김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저 끝없는 냉기만이 감돌 뿐이었다. 아까 합의서에 도장 찍을 때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죽은 듯이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글자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회사 JN그룹에 인수됐다고 했지? 그거 사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이혼 선물이야. 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도 비용은 드니까. 김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끌어올렸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해고 통지서가 날아갈 거야. 아, 그리고 내가 물고 빤 그 가짜 상속녀가 회사 공금 횡령한 증거자료. 내가 이미 검찰청에 다 넘겼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손가락을 가볍게 까딱했다. 스르륵. 창문이 완전히 닫혔다. 그 지옥 같던 세상을 내 차창 밖으로 영원히 차단해버렸다. 나는 푹신한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출발해주세요. 나는 기사에게 말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오직 나만이 속할 수 있는 나의 진짜 세상을 향해.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긴 세월 집안일에 시달리며 약지에 깊게 파인 반지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곳에 있지도 않은 투명한 반지를 빼내는 신용을 하더니 허공을 향해 가볍게 튕겨냈다. 툭 손끝에서 반지가 튕겨나간 그 순간 물리적인 진동은 전혀 없었지만 내 귓가에는 무거운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 보이지 않는 반지와 함께 지난 3년간 꾸역꾸역 삼켜야 했던 식은 밥알들, 무릎 꿇고 방바닥을 닦느라 생겼던 시퍼런 멍 자국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속으로 삼켜야 했던 수많은 변명들이 이 가벼운 손짓 한 번에 그 썩은 내 진동하는 골목길에 영원히 버려졌다. 마이바흐의 V12 엔진이 깊은 바다에서 깨어난 거수처럼 낮고 웅장한 배기음을 토해냈다. 차창 밖의 경치가 뒤로 빠르게 날아가기 시작했고 꿈속에서조차 내 숨통을 조이던 노원구의 그 낡아빠진 빌라 건물은 마침내 점점 작아지는 까만 점으로 변해갔다. 차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이곳에는 싸구려 방향제로도 가려지지 않던 퀴퀴한 곰팡내 따위는 없었다. 오직 최고급 나파 가죽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와 어머니에게서 나는 익숙하고도 서늘한 침향 냄새만이 감돌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내 곁에 앉아 JN그룹이라는 거대한 상업 제국을 쥐고 흔드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손에 든 태블릿 PC에 머물러 있었고 손가락은 우아하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숨막히던 며느리 구출 작전은 그녀의 빽빽한 일정표 속에 끼어있는 아주 하찮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듯이. 속국장난은 이제 다 끝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기별 재무제표의 숫자를 묻는 것처럼 아무런 높낮이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독한 퐁퐁물에 닿아 거칠어지고 손톱 주변의 거스러미가 잔뜩 일어난 내 두 손이 보였다. 이 손은 한때 첼로 활을 우아하게 쥐고 빈의 황금홀에서 쏟아지는 기립박수를 받았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손이 쥐었던 것은 오직 걸레와 식칼, 그리고 쓰레기 봉투뿐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내 목이 꽉 메어왔다. 이렇게 망가진 꼴을 보여드려서요. 망가져 어머니가 마침내 손놀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수많은 사람을 꿰뚫어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무색하게 싸구려 기름 냄새가 배어버린 내 캐시미어 니트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전지원. 내가 3년 전에도 말했지? 수준 안 맞는 놈 거둬 먹이는 자선 사업 같은 결혼은 끝이 좋을 수 없다고. 너 혼자 무슨 서민 로맨스 영화라도 찍는 줄 알았겠지만 그 바닥 사람들 눈에 너는 그저 부려먹기 좋은 공짜 파출부에 기분 내킬 때마다 짓밟아도 되는 감정 쓰레기통에 불과했을 뿐이야.
어머니가 뱉어내는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심장 정중앙을 찔러댔다.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불과 10분 전 하늘처럼 믿었던 내 남편이 웬 가짜 상속녀에게 눈이 멀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합의서를 내 얼굴에 집어 던졌으니까. 그 인수건 말인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그냥 오다 가다 주운 거야. 어머니는 다시 태블릿 PC로 시선을 돌리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 업계 공급망을 한번 싹 정리할 필요가 있긴 했거든. 내 그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아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더구나. 기왕 돈 주고 샀으니 제일 먼저 할 일은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 못하는 기생충들부터 쓸어버리는 거 아니겠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가에 아주 옅은 조소를 띄었다. JN그룹은 쓰레기를 거두지 않아. 특히 진짜 다이아몬드와 굴러다니는 유리 조각조차 구분 못하는 눈먼 쓰레기라면 더더욱.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부드러운 가죽 시트 깊숙이 등을 파묻었다. 무릎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 징, 징. 액정이 밝아지며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요동쳤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내가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집에 돌아가자마자 장장 2시간에 걸친 숨막히는 설교와 정서적 학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화면 위에서 발악하듯 깜빡이는 저 두 이름을 보고 있자니 마치 서커스 무대 위에서 필사적으로 재롱을 떠는 두 마리의 우스꽝스러운 광대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손가락을 뻗었다. 전화를 받지도 끊지도 않았다. 설정에 들어가 빨간색 글씨로 적힌 이 발신자 차단 후 버튼을 찾아냈다. 내 손가락이 1초 정도 허공에 머물렀다. 내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던 김민혁의 모습, 내 뺨에 통장을 패대기 치던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 내가 입은 옷이 동대문 싸구려라며 비웃던 시누이의 경멸 어린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원히 안녕이다. 이 쓰레기들아. 손가락이 화면을 꾹 눌렀다. 세상이 마침내 완벽하게 고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광화문. 늦가을의 차가운 햇살이 빌딩 숲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잔인하리만치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김민혁은 승진을 축하한답시고 24개월 할부로 긁어맞춘 이탈리아제 정장을 쫙 빼입고 나왔다. 그는 어젯밤의 엄청난 공포와 숙취로 찌든 냄새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싸구려 향수까지 잔뜩 뿌려댔다. JN그룹 본사 사옥의 거대한 회전문 앞에 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다. 괜찮아. 그 미친년이 그냥 허풍 떤 게 분명해.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이라도 걸듯 중얼거렸다. 그 빈티 나는 년이 JN그룹 상속녀일 리가 없잖아. 진짜 상속녀라면 우리 엄마 그 지랄 맞은 성질머리를 어떻게 참고 살아. 다 사기극이야. 그 비싼 외제차도 어디서 렌트해 온 게 뻔해. 그는 애써 가슴을 쫙 펴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걸음걸이로 출입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이 사원증만 찍고 들어가면 그는 여전히 이 거대한 기업의 핵심 인재이자 곧 탄탄대로를 걸을 김 차장인 것이다. 띡. 게이트는 평소처럼 경쾌한 초록불을 켜며 열리지 않았다. 대신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새빨간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였다. 기계음이 울렸다.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바쁘게 출근하던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김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건 돼지 간처럼 달아올랐다. 이게 왜 이래? 기계가 고장났나? 그는 당황하며 사원증을 다시 한번 단말기에 가져다 댔다. 삐빅.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아이씨, 이 똥차가 진짜. 그는 씩씩거리며 게이트를 쾅쾅 내리쳤다. 초조함에 그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날 정도로 갈라졌다. 바로 그때 검은색 보안 요원 유니폼을 입은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의 손에는 누런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주 평범한 우체국 택배 상자였다. 그 안에는 김민혁의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물품들이 처박혀 있었다.
싸구려 미니 가습기, 볼펜 몇 자루, 그리고 액자 하나. 바로 그와 가짜 상속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다. 김민혁 씨 보안요원의 목소리는 쇳덩어리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인사부에서 귀하의 출입 권한을 영구 말소했습니다. 여기 개인 물품 챙기시고 지금 당장 사옥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김민혁은 두 눈을 부릅뜨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 이번에 새로 승진한 김 차장이야. 이 이사님이 직접 발탁하신 인재라고. 당장 이 이사님 모셔와. 이 이사님, 보안요원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이 이사님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셨습니다. 아, 참, 그분이랑 같이 수갑 차고 끌려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귀하를 찾아 회사에 자주 들락거리시던 그 잘난 상속녀분 말입니다. 김민혁은 거대한 쇠망치로 뒤통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 했다. 귓가에서 이명이 삐하고 울렸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여자분, JN그룹 친인척을 사칭한 다중사기 혐의로 이미 경찰에 구속 입건됐다고요. 보안요원은 종이 상자를 김민혁의 품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마치 길거리 적선하듯 짐작 취급하는 태도였다. 그리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귀하가 재직 기간 중 실적 조작하고 회사 윤리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바 현 시간부로 징계해고 처리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몰수되며 사내 법무팀에서 귀하가 말아먹은 프로젝트 손실건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예정이니 그리 아십시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김민혁은 상자를 끌어안은 채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넓은 로비의 수많은 직장인들은 이 처절한 희극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을 피해가듯 차가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를 비껴갈 뿐이었다. 김민혁은 번쩍 고개를 들어 로비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LED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전광판에서는 JN그룹의 대규모 인수 합병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하나가 클로즈업되었다. 바로 전지원이었다. 그녀는 각이 딱 떨어지는 새하얀 디자이너 슈트를 입고 있었다. 대충 질끈 묶고 다니던 촌스러운 머리 대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세련된 굵은 웨이브 헤어가 어깨로 흘러내렸다. JN그룹 회장의 곁에 당당히 선 그녀는 폭포수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여유롭고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만큼 눈부신 아우라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화면 하단으로 흘러가는 뉴스 자막이 김민혁의 두 눈을 무참히 찔러댔다. JN그룹 회장 외동딸 전지원,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전격 취임. 금번 인수 합병 총괄 지휘. 툭. 김민혁의 품에 안겨있던 종이 상자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상자 밖으로 튀어나온 액자가 산산조각 났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은 정확히 그 가짜 상속녀의 얼굴 위로 떨어져 그녀의 역겨운 가짜 웃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는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제 손으로 수백억 원어치 진짜 다이아몬드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똥물이 뚝뚝 떨어지는 더러운 유리 조각을 보물인 양 두 손으로 애지중지 떠받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노원구의 그 낡은 빌라. 문 여세요. 법원에서 집행 나왔습니다. 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리는 거칠고 다급한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다. 최명자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다. 어젯밤 눈앞에 나타났던 그 마이바흐의 잔상이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한 가닥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독한 년이 돈 주고 배우들을 섭외해서 쇼를 한 게 분명하다고.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무릎 꿇고 방바닥이나 닦던 그 등신 같은 며느리가 재벌가 상속녀라는 게 말이 되냔 말이다. 거친 문 두드림에 그녀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문짝을 왜 부수고 지랄이야. 어디 초상 났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남색 점퍼를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한 뭉치 들려 있었다. 앞장선 사내가 차가운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불쑥 내밀었다. 김민혁 씨 가족분 되십니까? 채무자 김민혁 명의의 이 부동산은 장기 대출 연체 및 다수의 불법 사금융 대출건으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유체 동산 가압류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압류. 이건 우리 아들 집인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압류를 해? 최명자는 귀신처럼 비명을 지르며 사내들을 막아서려 발악했다. 아주머니,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사내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 억센 힘에 밀려 그녀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방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이내 그 끔찍하고 절망적인 빨간 딱지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온 집 안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찰싹. 압류라는 붉은 글씨가 최명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형 텔레비전 화면 정중앙에 나붙었다. 찰싹.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가죽 소파 위에도. 찰싹. 심지어 그녀가 3년 내내 구형 모델이라며 갖은 구박을 퍼부었던 주방의 그 독일제 밀레 비스포크 냉장고 위에도 여지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 소중한 김치냉장고라고. 최명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가 그 빨간 딱지를 뜯어내려 했다. 손 떼어. 집행관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압류물 표지 손상죄로 진짜 콩밥 먹고 싶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온 집안을 도배한 피 같은 붉은 딱지들을 넋 나간 듯 바라보던 최명자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이혼 합의서. 그래, 이혼 합의서. 그녀는 마치 생명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 쌍년 아니, 우리 지원이. 우리 지원이가 어제 합의서에 사인 다 하고 나갔어요. 걔가 JN 그룹 상속녀라잖아요. 걔 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빚은 그년이 다 갚아야 한다고요. 집행관은 정신 나간 여자를 보듯 그녀를 한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아주머니, 지금 전지원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법원에 제출된 그 합의서 원본 다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거 당신들이 그분 맨몸으로 쫓아내려고 강제로 쓰게 만든 노예계약서 아닙니까? 거기에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던데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남편 김민혁의 모든 채무는 김민혁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아내는 재산 분할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당신들 입맛대로 다 적어넣은 그 조항, 이미 법적 효력 발생해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최명자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쾅 하고 터졌다. 부메랑. 그 여자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자신이 매일 밤 시퍼렇게 갈고 닦았던 그 날카로운 부메랑이 허공을 한 바퀴 빙 돌아와 정확히 그녀 자신의 심장에 깊숙이 처박힌 것이다. 만약 전지원이 그저 평범하고 힘없는 전업주부였다면 이 악독한 합의서는 그녀를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지원은 재벌가의 상속녀였다. 그녀는 이깟 푼돈 따위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 합의서를 이용해 그 숨막히는 거액의 채무라는 족쇄를 김민혁 일가의 목줄에 영원히 채워버리는 것이었다. 아! 최명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더니 두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뻣뻣하게 선 채로 기절해버렸다.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마지막 시선이 머문 곳은 장판에 깊게 베어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던 그 시뻘건 김치 국물 자국이었다. 그 더러운 얼룩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비참하게 무너진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3개월 후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프라이빗 와인바. 이곳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며 상위 1%의 블랙카드 소지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공기 중에는 나른하고도 값비싼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하나 감만해도 노원구의 그 낡아빠진 전셋집을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탁 트인 창가 자리에 앉아 로만의 꽁띠가 담긴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최고급 와인의 눈물은 실크처럼 매끄럽게 잔 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매혹적인 루비 빛깔을 뿜어냈다. 실장님, 지시하신 서류입니다. 비서가 내 곁으로 다가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정중하게 건넸다.
나는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어 첫 장을 넘겼다. 그것은 내 전 남편 김민혁 일가의 처참한 근황이 담긴 보고서였다. 김민혁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데다 천문학적인 빚과 사기 소송까지 휘말려 대한민국 그 어떤 멀쩡한 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큰 인물이 될 상이라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그 남자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 매일 밤 진상 취객들이 토해놓은 토사물을 치우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도시락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겠다며 점장과 쌍욕을 섞어가며 싸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시누이 김선우는 또 어떤가. 그녀의 예비 신랑은 처가가 쫄딱 망해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밤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잠적해버렸다. 산더미 같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옷장 가득했던 명품백을 헐값에 다 처분했고 지금은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에서 사입 삼촌을 따라다니며 짐꾼 노릇을 하고 있다. 매일 밤 수십 킬로그램짜리 옷더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땀냄새 쩌는 비좁은 복도를 기어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내 전 시어머니 최명자 여사. 나는 서류를 탁 덮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맞은편에 우뚝 솟은 JN 그룹 소유의 최고급 오피스텔 빌딩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빌딩 1층 로비에는 칙칙한 회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칭칭 감싼 늙은 여자 하나가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잘 지워지지 않는 커피 얼룩을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 까마득히 먼 거리였지만 나는 그 굽은 등만 보고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기생충이라 욕을 퍼붓고 내게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켰던 바로 그 최명자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이 청소부 자리라도 지키기 위해 매일 남들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한다고 한다. 하루 종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다닌 탓에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을 얻었고 비가 오거나 굳은 날이면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에 밤새 끙끙 앓는다고 했다. 실장님, 저 여자를 해고할까요? 비서가 내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런 자가 실장님 눈에 띄는 곳에서 알짱거리는 게 불쾌하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시선을 거두고 찰랑이는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물결 하나 일지 않는 평온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거기 평생 기어다니게 둬. 우리 JN 그룹이 청소 용역업체 대우는 제법 섭섭지 않게 해주잖아. 그 여자가 죽는 날까지 매일 피가 나도록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다면 그 빌어먹을 빚의 이자 정도는 갚을 수 있겠지. 복수의 가장 완벽한 경지는 상대를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짐승보다 못한 몰골로 뼛속 깊이 고통받으며 아주 끔찍할 정도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구름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나를 평생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 나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창밖에서 기어다니는 저 벌레만도 못한 그림자를 향해 그리고 지독하게 어리석었던 과거의 나 자신을 향해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챙. 영롱하고 경쾌한 크리스탈 마찰음이 나른한 공기를 타고 길게 울려 퍼졌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진짜 결말이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원이의 통쾌한 복수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